안녕하세요. 저는 홍팔례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내 나이 어느덧 72, 남들은 진작에 은퇴해서 경로당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 시간이라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물론 짱짱한 현역은 아니고 내 건물 1층 끄트머리에 작은 관리실을 만들어두고 오가는 사람 구경하며 소일하는 정도이긴 해요. 그래도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이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제 출근지는 서울에서도 제법 번화한 축에 속하는 상권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남들은 건물주라며 부러워하지만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가요? 20살에 시집와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도저히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장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천막 아래로 들이치는 비를 맞으며 장사했고, 눈이 오면 발가락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제 청춘을 꼬박 갈아 넣은 결과물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처음 이 땅을 샀을 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허허벌판 같던 땅에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던 날, 저는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이제는 빽빽하게 들어찬 주변 상가들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물과 땀, 그리고 악착 같았던 세월이 차곡차곡 쌓여 비로소 반듯한 결과물로 태어난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이 건물은 저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제 인생 그 자체이자 자식보다 더 애틋한 제 자부심입니다. 건물은 층마다 알짜배기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1층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약국이, 2층과 3층에는 병원이, 4층에는 학원이, 그리고 5층에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노후 걱정은 없고, 무엇보다 성실한 세입자들이 내 건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큰 낙입니다.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젊은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고요. 하나뿐인 아들은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조금 무르고 정에 약한 구석이 있긴 해도 그래도 착한 아들이에요. 제게는 이만하면 더 바랄 것 없는 평화로운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라는 불청객이 제 평온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요. 그날도 저는 관리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한 오후였죠. 그때 관리실 유리문을 벌컥 열고 누군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였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코빼기도 보기 힘든 아이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제 앞에 선 며느리는 인사를 하는 건지, 통보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색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 여긴 어쩐 일이냐?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연락하고 올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어서요.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니. 이 아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고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뻔뻔함이 있어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택한 사람이니 손녀를 봐서라도 웬만하면 참고 지냈습니다. 무슨 할 말인데 그러니? 일단 여기 앉아라. 제가 맞은편 의자를 권했지만 며느리는 꼿꼿이 선 채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빚받으러 온 사람 같았어요. 앉을 시간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저는 잠자코 며느리의 입을 쳐다보았습니다. 곧이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상가요. 저 주세요. 뭐라고? 이 상가 건물,
제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 달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너무나 황당한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얼굴을 쳐다봤지만 며느리의 눈은 조금의 농담기도 없이 진지했고 오히려 왜 한 번에 못 알아듣냐는 듯한 짜증까지 서려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상가를 달라니? 제가 앞으로 사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건물이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업? 너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런 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고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이런 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젊고 기운 넘칠 때 물려받아서 더 키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말은 참 번지르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늙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시커먼 탐욕이 뚝뚝 묻어났어요. 제 평생이 담긴 이 건물을 마치 길가에 돌멩이 하나 달라는 듯 말하는 저 뻔뻔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한마디로 잘라 말했어요.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이유를 댈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될 말이다. 이건 내 전부고 내 목숨이야. 없는 얘기로 하려무나. 제 단호한 거절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며 비웃음을 머금더군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안 된다고요? 지금 저한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 이건 넘겨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돌아가거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리려는데 등 뒤로 훨씬 더 날카롭고 악에 받친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좋아요. 정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럼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천천히 돌아보자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는 오기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혼? 고작 이 상가 때문에 네 남편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고작이라니요. 말씀 참 서운하게 하시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어머니가 제 앞길을 막겠다는데 제가 그 아들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안 준다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할까요? 이건 협박을 넘어선 관계였습니다. 너 지금 내 남편과 내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 그 아이들을 두고 이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와? 아, 우리 수진이.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양육권은 엄마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데려다 키울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손녀딸 보고 싶어도 평생 못 보시게 되겠죠.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하나뿐인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볼모로 삼아 저를 협박하는 그 악랄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걸 노린 겁니다. 제가 손녀 때문에 꼼짝 못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선택은 간단해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건물 끌어안고 외롭게 늙어가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넘기고 아들 가정이랑 귀한 손녀 계속 보면서 사시든가. 며느리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는 오만한 태도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죠.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잠시 감상하듯 지켜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오래 못 드려요.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제 인내심,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쌩하니 관리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유리문 소리에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며느리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제 일상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관리실은 갑자기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갔던 대화가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상가를 달라 싫으면 이혼이다. 손녀를 볼모로 삼는 협박까지. 제 평생 이런 식의 무례함과 악의를 정면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려 결국 테이블 위에 내려놓아야만 했죠. 심장이 쿵쾅거리며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제 마누라의 광기를 뜯어말리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저를 가장 닮았다고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들, 너 지금 통화 괜찮으냐? 제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도 금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몸이 아픈 게 아니다. 방금 내 처가 다녀갔다. 지혜가요? 웬일로요? 회사 근처에 볼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태평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나를 보러 온 거란다. 대뜸 찾아와서는 이 상가 건물을 자기 명의로 넘겨달라고 하더구나.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제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 했어요. 네. 상가요? 그걸 지혜 이름으로요? 갑자기 왜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나 뭐라나.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건 절대 넘겨줄 수 없는 내 목소리라고 딱 잘라 말했어. 그랬더니 내 처가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먼저 뭐라고 했는데요? 하고 초조하게 묻기를 기다렸죠. 아들은 제 예상대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더구나. 상가 안 주면 너랑 이혼하겠다고. 수진이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나를 협박했어. 뭐라고요? 이혼? 지혜가 정말 그랬어요? 엄마한테? 아들의 목소리는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경악하고 분노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와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그 여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게요. 라고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배신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아,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까지 막 나갈 애는 아닌데. 오해? 방금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은 말인데 이게 오해란 말이냐?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노망나서 헛소리하는 걸로 보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 뜻이 아니고요. 제 말은 지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수진이 키우는 것도 보통 일 아니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걔가 좀 말이 직설적이고 필터가 없는 거. 아마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제정신이 아닌 아내를 변호하고 있었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요구를 하고 간 사람을 스트레스와 직설적인 성격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스트레스 받으면 시어머니 찾아와서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해도 되는 거냐? 그게 내가 배운 상식이냐고. 아, 좀. 엄마도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머리가 복잡해 죽겠다고요. 아들 녀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피해자인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꼴이라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하지만 훨씬 더 비참한 말을 제게 던졌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 가서 지혜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생각? 무슨 생각? 아니, 상가를 통째로 달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건 제가 확실히 말릴게요. 근데 뭐 1층에 있는 카페 자리나 아니면 5층 사무실 하나 정도 지혜가 뭔가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해서요. 그래야 걔도 기가 좀 살고 저한테도 덜 바가지 긁을 거 아니에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를 말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내의 무리한 요구를 적당히 흥정해서 제 재산의 일부라도 떼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하는 척, 가정을 지키려는 척 했지만 그 본심은 결국 제 것을 아내에게 떼어주고 자기 한 몸 편해지려는 이기심에 불과했죠. 너, 엄마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가운데서 죽겠어요. 네. 일단 제가 잘 타일러 볼 테니 엄마도 조금만 긍정적으로 네.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준 충격보다 믿었던 아들이 안겨준 실망감이 훨씬 더 크고 아팠습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교활한 여우 같은 계집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조차 상실해 버린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아들과의 허망한 통화가 끝나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방금 남편한테 전화 왔네요. 어떻게 아들한테까지 일러 바쳐서 절 나쁜 년으로 만드세요? 정말 실망이에요. 문자를 읽는 순간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아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을 고자질 취급하며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제가 답장을 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낡아빠진 건물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그것 때문에 아들 가정이 박살 나도 괜찮으시고요? 노인네 욕심이 하늘을 찌르시네요. 그러다 벌 받아요. 낡아빠진 건물이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청춘과 맞바꾼 자부심을 저 계집은 그렇게 쉽게 폄하했습니다. 손가락이 분노로 떨려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몇 분 간격으로 악담이 쏟아졌습니다. 어차피 그거 가지고 무덤까지 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베푸는 게 진짜 부모 아닌가요? 어머니는 부모 자격도 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저 진짜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거예요. 수진이요? 당연히 제가 키우죠. 어머니는 이제 평생 손녀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아, 그리고 위자료도 두둑이 청구할 생각이에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과 재산 문제에 있으니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탈탈 털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문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협박, 막말, 조롱이 뒤섞인 문자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슬픔과 실망감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 악랄한 짐승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뜨거워졌던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혼을 원한다고? 내 재산을 탐내다가 안 되니 가정을 깨겠다고? 좋아. 내 소원, 내가 아주 확실하게 들어주마. 하지만 방식은 내가 정한다. 너는 내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내 재산뿐만 아니라 저런 악마의 소나기에서 내 아들과 손녀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일말의 미련과 동정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고 며느리의 악독한 얼굴과 아들의 무기력한 목소리, 그리고 독이 가득한 문자 메시지들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수십 년 전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아이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서도 나중에 아들 녀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제 곁을 떠난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뇌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애정이나 존중은커녕 오직 탐욕과 계산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 며느리 곁에서 제 아들은 평생을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 것이고 사랑하는 내 손녀는 저런 인성을 가진 어미 밑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겠습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이혼과 상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 둘 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곱게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저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원을 들어주되 그 소원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친 건물을 지키는 동시에 저 악랄한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었어요. 아침 9시 저는 평소처럼 상가 관리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캡처해둔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본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저를 들볶던 그 번호였죠.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제야 연락하시네요. 그래서 결정은 하셨어요?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밤새 연습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아가. 나다. 용건만 말하세요. 바쁘니까. 내 말대로 하마. 내 소원 들어주기로 했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 며느리는 순간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 항복이 이토록 빠를 줄은 몰랐겠지요. 잠시 후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상가 주시겠다고요? 그래. 밤새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다 맞더구나. 내가 늙은 욕심에 너희 가정을 망칠 뻔했어. 아들도 내 손주도 못 보게 될까봐 무섭기도 하고 내 말대로 하마. 그 건물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거의 울먹이는 듯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 목소리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 진작 그러셨어야죠. 괜히 어제 힘만 빼고. 역시 우리 수진이가 보고 싶으셨구나. 그래, 그러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는 말은 이제 없는 걸로 해다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왜 이혼을 하겠어요? 이제 한 가족인데. 그럼 언제 명예 이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성미도 급한 것. 벌써부터 제 재산이 자기 것이라도 된 양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바심이 나는 듯 했어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차례였죠. 아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시장에서 콩나물 한 단 사는 것도 아니고 집채만 한 건물을 넘기는 일인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겠니? 절차요? 그냥 등기소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상가 증여를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떼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무지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 그래야 너도 좋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세금이요? 무슨 세금이요?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잘 아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니 그분 사무실에서 만나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니? 그분이 알아서 다 진행해 주실 게다. 수수료는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고. 변호사라는 말에 며느리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내가 낸다는 말과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서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제 제안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통하면 더 확실하게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요. 변호사 좋아요. 전문가가 끼면 더 확실하고 좋죠. 그럼 언제 만날까요? 내가 그분께 먼저 연락해서 시간을 잡아보마.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될 게다. 시간 정해지면 바로 알려주마. 알겠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언제는 노인네 욕심이라더니 이제는 현명하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아주 근사한 무대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곧바로 수화기를 들어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의 아들이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최 변호사, 접니다. 네, 어르신.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하나 올려야겠는데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해서요. 네, 내일 오전에 찾아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스스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함정의 뚜껑을 닫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위치한 사무실은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잔뜩 멋을 부리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 마치 시상식에 가는 여배우 같았죠.
이미 상가 주인이 다 된 듯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사무실이 아주 좋네요. 역시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죠. 저를 향해 속삭이는 말에는 이런 곳 하나 모르는 시어머니를 가르치려는 듯한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옅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는 우리를 중후한 분위기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나이는 50줄에 들어섰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인매를 가진 그는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며느리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건넬 뿐이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한 듯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자, 그럼 용건을 들어볼까요? 어르신께서는 따님, 며느님이시군요. 며느님께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자 하시는 게 맞으시죠? 최 변호사는 미리 모든 계획을 전해 들었음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능숙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건물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빠르고 깔끔하게 좀 처리해 주세요. 며느리가 다리를 떨며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여를 받으시는 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며느리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증여 계약서 초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여에 따르는 세금 관련 안내문이고요. 며느리는 증여 계약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금 안내문이라는 종이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마치 강의를 하듯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며느님께서 증여받으실 상가 건물의 현재 공시지가는 약 50억 원입니다. 물론 실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높지만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며느리는 공시지가, 과세표준 같은 어려운 말들이 나오자 미간을 찌푸리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 변호사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친절하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죠. 50억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으실 경우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며느님께서 납부하셔야 할 증여세는 약 16억 4천만 원입니다. 네, 16억 4천이요? 며느리의 눈이 커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가 어느새 풀리고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바싹 당겨 앉으며 되물었어요. 변호사님, 지금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6억이요? 16만 원도 아니고. 네, 16억 4천만 원이 맞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기한을 넘길 시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 변호사의 확인 사살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공짜로 수십억짜리 건물이 생긴다는 환상만 가득했지. 그 이면에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선물을 주는데 세금을 왜 내가 내요? 주는 사람이 내야지. 결국 며느리의 입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분노였죠. 최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중자가 납부하는 것이 법입니다.
며느님, 법, 법이 왜 그따위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 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화살이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나는 정말 몰랐다. 나도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래서 전문가인 변호사님을 찾아온 것 아니냐?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제 순진한 연기에 며느리는 저를 의심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최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어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내요? 변호사님이시라면서요. 세금 안 내는 방법 빨리 알려주세요.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를 보며 최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며느님, 탈세는 범죄입니다.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시다면 증여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증여를 받지 않는다는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미 제 손에 들어온 것 같았던 거대한 떡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도 뱉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16억이라는 돈은커녕 1,600만 원도 당장 손에 쥐고 있지 못할 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탐욕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씩씩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눈짓을 한번 교환한 뒤 아주 안타깝다는 듯한 목소리로 새로운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두 번째 덫을 말입니다. 아가, 어쩌면 좋으냐?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나도 참 안타깝구나. 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치고 들어왔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것이 보였어요. 고개를 번쩍 들고 최 변호사를 쳐다보더군요.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요? 증여가 아닌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즉, 며느님께서 어르신께 이 건물을 사는 것이죠.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공시지가인 50억 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며느님께서는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세액이 증여세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아마 2억 원 남짓일 겁니다. 2억 원이요? 16억이 아니라요? 네. 세금 부담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1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뒤에 들려온 2억이라는 금액은 며느리에게 마치 푼돈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물론 2억도 그 아이에게는 없는 돈이지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죠.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50억은커녕 2억도 없어요.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요? 바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제 덫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최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한 뒤 아주 인심을 쓰는 척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돈이 문제라면 내가 일단 빌려주면 되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와 최 변호사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한테 50억을요? 그래. 어차피 내 아들 식구 될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느냐. 자, 내 생각은 이렇다. 저는 마치 즉석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처럼 신나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가 너에게 50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는 거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나에게서 이 건물을 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지.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내가 나에게 돈을 주고 건물을 산 것이 되니 너는 2억 원의 취득세만 내면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럼 전 어머니께 50억의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그 아이의 한계였습니다. 그 빚은 걱정하지 마라. 건물이 완전히 내 명의로 넘어가면 그땐 내가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니? 50억까지는 안 나와도 30억이나 40억은 충분히 대출이 될 게다. 그럼 그 돈으로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고 나머지 차액은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지. 내가 이자 독촉할 사람으로 보이니? 다 한 가족인데. 제 설명은 너무나 완벽하게 들렸을 겁니다. 당장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금도 대폭 줄여서 수십억짜리 건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심지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면 된다는 해결책까지 제시했으니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탐욕으로 다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소득 없는 사람이 수십억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그 무지한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최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는 아주 깔끔한 방법입니다. 물론 며느님께서 어르신께 50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요. 하지만 며느리의 귀에는 50억 채무라는 경고보다 파격적인 제안, 법적으로 문제 없음이라는 달콤한 말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매매로 할게요. 결국 며느리는 제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덧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 발로 두 번째 덧친 채무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부터 작성하시죠. 매도인 홍판례, 매수인 박지혜. 매매 대금은 금 50억 원 정. 계약금과 중도금은 생략하고 잔금일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최 변호사가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직 매수인 박지혜라는 자기 이름에만 시선이 꽂혀 있었죠. 다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채권자 홍판례, 채무자 박지혜. 채무액은 금 50억 원 정. 변제 기일은? 최 변호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관대한 시어머니처럼 웃으며 말했죠. 변제 기일은 넉넉하게 3개월 뒤로 해주게. 그 안에 은행 대출 받아서 갚으면 되겠지. 네. 변제 기일은 3개월 뒤인 9월 10일로 하고 이자는 가족 간의 거래이니 무이자로 하겠습니다. 대신 변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의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이해 없으시죠? 지연 손해금 연 20%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안에 은행 대출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3개월은 아주 넉넉한 시간처럼 보였을 겁니다. 네. 이해 없어요. 빨리 도장 찍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조바심을 내며 제 서명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준비해온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평생의 수건을 이룬 개선장군 같았어요.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꼴 좋다,
결국 내 손에 넘어왔지 하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어라. 내가 지금 찍은 그 도장이 내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는 족쇄가 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며느리가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의 도장을 찍는 순간 덫의 두 번째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아들의 아내가 아니에요. 저에게 50억 원의 빚을 진 어엿한 채무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빚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의 도장을 찍고 의기양양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떠나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재산을 날로 먹었다고 생각하며 짓던 그 경멸적인 미소, 저를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눈빛까지 전부 제 기억 속에 박제되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확신했겠지만 그건 사형수가 단두대에 목을 걸치고 잠시 평온을 느낀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처형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모든 법적 서류 절차가 마무리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제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안부 전화는커녕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는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으니 늙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다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저는 그 무시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곧 그 아이가 제게 애걸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제 이름에서 며느리 박지혜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바로 그날 오후부터 며느리의 광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1층 코너에 가장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젊고 성실한 청년이 운영하는 곳으로 항상 손님들로 붐벼 건물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이었죠. 저는 오후에 커피 한 잔을 즐길 겸 일부러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카페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페 사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 앞에 서 있었고요. 며느리는 이제 자기가 건물주라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 목에 잔뜩 힘을 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결론은 이거예요. 다음 달부터 월세를 현재보다 50%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상권 좋은 거 아시죠? 이 정도 월세는 내셔야죠. 싫으시면 나가시든가. 카페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아니 새로운 건물주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간 인상률 상한선도 있고 갑자기 50%를 올리시면 저희는 마진이 남지 않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 그건 사장님 사정이고요. 계약서요?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옛날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새로운 법인데. 아무튼 그렇게 아세요. 돈 더 내시든가 짐 싸시든가. 선택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무식하고 오만한 태도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무식한 소리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그저 완장을 찬 유치원생처럼 갑질을 해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보란듯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게 뭐예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싹 바꾸세요. 이 건물격 떨어지게.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획 돌아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카페 사장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게 다 사실입니까? 정말 월세를 저렇게 내야 합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김 사장. 법이 있으니 저 아이 마음대로는 절대 못해.
일단은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네.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스스로 몰락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 아이의 폭주는 카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 찾아가서는 처방전 수수료가 적다며 월세를 올리라 닥달했고 병원에는 간판이 촌스럽다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학원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방음 공사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불과 하루 만에 제 건물은 평화롭던 기운이 사라지고 불안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변호사, 때가 된 것 같군요. 내용 증명, 오늘 바로 발송해 주십시오. 내용 증명 우편, 그것은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내용 증명 한 통이 며느리의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채무자 박지혜는 채권자 홍팔레에게 진 채무 50억 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고지합니다. 아마 며느리는 이 우편을 받고 코웃음 쳤을 겁니다. 고작 이걸로 겁을 주시겠다. 어차피 대출받아서 갚으면 그만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환상은 은행 창구 앞에서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려다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의 출처는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제 오랜 친구였죠. 친구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은행에서 돌아온 날이면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남편인 제 아들을 닥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잖아. 소득이 없어서 안 된다나 뭐라나.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봐. 은행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는 이렇다 할 직업도 소득 증빙 자료도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수십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아직 한 푼도 정산되지 않았죠. 설령 월세 수입이 잡힌다 해도 50억이라는 거대한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에 정면으로 걸리는 데다 거래 자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로 의심받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심사역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류 뒤에 숨은 위험한 속내를 꿰뚫어보고 대출을 거절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기가 빠진 함정의 깊이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건물을 손에 넣었지만 그 건물은 이제 곧 터질 시한폭탄이 박힌 거대한 빚더미에 불과했어요. 시간은 며느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 기일 3개월은 그 아이가 발버둥 칠수록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조바심은 극에 달하는 듯 했습니다. 대출길이 막히자 그 아이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더욱 혹독하게 닥달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죠.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게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1층 카페의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지쳐 있었어요. 어르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영업을 방해하니 손님들도 무서워서 오지를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위약금을 물더라도 이달 말에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네, 김 사장.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들인 탓이지. 위약금 같은 건 생각지도 말고 편한 날짜에 가게 정리하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층과 3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던 병원 원장님에게서
곧이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건물에서 가장 오래된 세입자이자 가장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어요.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온 건물주가 진료 중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 간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병원 시설에 대해 트집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가 중요한 저희 병원으로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정적인 진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곳에 이전할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둥뿌리나 다름없는 병원마저 떠날 채비를 한다는 소식에 저는 며느리의 어리석음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었어요. 당장의 탐욕에 눈이 멀어 건물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연락해 다음 단계, 즉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채무의 담보가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무자 박지의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주십시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을 빌려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팔 수도 없고 저당을 잡아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지죠. 법원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50억 원짜리 차용증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기에 가압류 신청은 일사천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소유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을구란에는 채권자 홍팔례, 청구 금액 50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라는 서늘한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완벽한 도관에 든 쥐가 된 셈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 빚의 담보인 건물을 팔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엄마가 우리 집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다면서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아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우리 집 건물이 아니라 그의 아내이자 제 채무자인 박지혜의 소유였고 저는 제 채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뿐인데 말이죠. 아들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라. 그 건물은 내 집이 아니라 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처에게 50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이야.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기에는 엄마와 아들이라는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단다. 엄마, 제발요. 지혜 지금 집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러다 우리 가정 정말 박살나요. 제발 가압류 좀 풀어주세요. 네. 제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아들의 애원은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아들의 가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제 아들과 손녀를 저 악랄한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 할 의무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이건 이제 나와 내 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다. 너는 더 이상 끼어들지 마라. 그리고 내 처에게 똑똑히 전하거라. 약속한 변제 기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달 남짓이라고. 그 안에 50억을 갚지 못하면 나는 가압류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쿵쾅거리던 심장이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불쌍했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고통은 제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무책임과 나약함의 대가였으니까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압류라는 결정타를 맞은 며느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대출은 막혔고 건물은 팔 수 없게 되었으며 세입자들은 하나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 될 월세 수입마저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 모든 압박감은 고스란히 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을 들들 볶으며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가 처음부터 사기친 거라고. 당신이 아들이라면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해? 당장 가서 돈이든 뭐든 받아내란 말이야. 라는 악다구니가 집안에 울려 퍼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제게 다시 전화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단호함을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관리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제 차분한 반문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는 듯 하더니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 재산, 자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일찍 달라고 한 게 죽을 죄예요? 그걸 미끼로 나한테 50억 빚을 지게 만들고 이제는 내 집까지 뺏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게 건물을 공짜로 준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한 것은 소유권이었고 나는 내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주었어. 그 대가로 내가 나에게 빚을 진 것이고 이건 사기가 아니라 거래란다, 아가. 내 탐욕이 자초한 거래지. 닥쳐요.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줄 알아요? 두고 보세요. 나도 변호사 살 거고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까지 다 뜯어낼 거니까. 당신 아들이랑 내 인생을 망친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이혼. 드디어 그 아이의 입에서 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이혼 소송?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뭐라고요? 내가 먼저 소송을 걸겠다니 내 수고를 덜어주는구나. 어디 한번 해보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내가 내 아들과의 결혼 생활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차고 넘치도록 있단다. 내가 보낸 그 도끼 서린 문자 메시지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지.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보냈던 경솔한 문자들을 떠올렸겠지요.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혼해주면 고맙단다. 내 아들과 내 손녀를 너 같은 애한테서 되찾아올 기회니까. 그러니 마음껏 해보렴. 나는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방어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소송의 귀책 사유는 명확합니다. 아내인 박지혜의 무리한 재산 요구와 그로 인한 가정 파탄,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협박.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소송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서류, 오늘 바로 아들 녀석 회사로 보내주시지요. 제가 내민 것은 이혼 소장과 함께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모든 협박성 문자 메시지 출력물,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50억의 빚을 지게 된 전 과정이 기록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헛된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아내의 실체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녀의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나오는 아이들 틈에서 제 손녀는 유독 풀이 죽은 얼굴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집안의 험악한 분위기를 아이가 모를 리 없었겠지요. 저는 손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할미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손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갈 무렵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집에 무슨 일 있는지 할미는 다 알아. 많이 무섭고 속상했지? 손녀의 동그란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어른들의 일 때문에 우리 수진이가 아파해서는 안 되지. 할미가 약속할게. 할미가 우리 수진이 꼭 지켜줄 거야. 엄마 아빠가 혹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다. 그냥 각자 더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야. 그리고 엄마든 아빠든 그리고 할머니든 우리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알겠지? 손녀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만 제 아들도 그리고 이 죄 없는 손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댁에서 발송된 이혼 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받아본 아들에게서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충격과 혼란 속에서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배경에 있는 재산을 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탐욕이 결국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을 테지요.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아닌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 12글자에는 아들의 모든 후회와 체념,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는 없었고 오직 엄마에게 돌아온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일은 아들이 아닌 제 대리인인 최 변호사와 아들의 변호사가 처리할 문제였으니까요. 아들이 이혼에 동의하자 모든 것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혼 소송을 걸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서는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보냈던 유치하고 악독한 문자 메시지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명적인 증거였죠. 결국 며느리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정 이혼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법원의 조정실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남짓 만에 본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며느리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상가 건물은 마땅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은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상가 건물은 피고 박지혜 씨가 시어머니인 홍팔래 여사에게서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50억 원의 채무 역시 박지혜 씨 개인의 채무입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박지혜 씨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유재산. 그것은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이라도 부모에게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부부의 공동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이므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저는 며느리에게 건물을 증여하지 않고 굳이 매매와 차용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건물이니 그건 명백히 며느리 개인의 특유재산이었고 동시에 그 건물을 사기 위해 빌린 50억의 빚 또한 며느리 개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었죠. 며느리의 변호사는 이 논리를 반박하려 애썼지만 명백한 매매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정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이혼한다.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버지인 아들에게 있다. 셋째, 상가 건물은 아내 박지혜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그 소유권을 박지혜가 갖는다. 넷째, 상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자 홍팔레에 대한 50억 원의 채무 역시 박지혜가 단독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정안이 낭독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건물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50억이라는 평생 갚지 못할 빚더미를 혼자 떠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녀의 양육권마저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며느리는 제게 달려와 악을 썼습니다. 악마 같은 할망구. 내가 이렇게 끝낼 줄 알아? 가만 안 둬.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조정이 마무리된 바로 다음 주, 저는 채권자로서 마지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제 경매를 신청해 주십시오. 채무자인 박지혜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저는 담보물인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상태였던 건물은 이제 정식으로 경매 물건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경매 기일, 저는 법정 경매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몇몇 입찰자들이 있었지만 50억이라는 거대한 채권액이 걸려있는 물건에 섣불리 달려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유찰이 거듭된 끝에 저는 제 채권액에 맞춰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행관의 망치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낙찰. 그 소리와 함께 제 인생과도 같았던 상가 건물은 다시 완벽하게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매 대금을 제가 받아야 할 50억 원의 채권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제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건물도 남편도 아이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혼 경력과 경매로도 다 청산되지 않은 약간의 채무, 그리고 망가져버린 신용뿐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그녀의 꿈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악몽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경매장을 나서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폭풍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경매 법정의 집행관이 낙찰을 선언하며 나무망치를 내리치던 그 탕하는 소리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였고 제 인생을 짓누르던 악연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팡파르였습니다. 법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파고드는 맑은 가을바람에 지난 몇 달간의 서름과 분노가 먼지처럼 흩날리는 듯했습니다. 시원하다는 감정을 넘어 제 영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완전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잠시뿐, 제 어깨 위에는 새로운 책임감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태풍이 핥히고 간 제 성체를 보듬고 공포와 불신에 휩싸였던 선량한 사람들을 다독여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제 건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걸음이 향한 곳은 1층의 카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듬성듬성 빈자리가 더 많은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젊은 김 사장은 카운터 안에서 창백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의 복잡한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물이 다시 어르신 명의로 돌아왔다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한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거칠어진 그의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래, 김 사장. 다시 내 것이 됐네. 험한 꼴 다 겪게 하고 이제야 나타나서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내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젊은 사람 앞길에 이런 추한 꼴을 보이게 했어. 정말 미안하게 됐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친 듯 젊은 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뭐가 죄송하십니까? 저희야말로 그동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 오죽했겠나. 그동안 그 아이 때문에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할 텐데 내가 뭐라도 보상을 해야지. 그러니 내 말 잘 듣게. 앞으로 6개월간은 월세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네. 네. 어르신,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 사장이 손사래를 치며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내 사죄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건물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김 사장에게 재투자하는 내 사업 방식이기도 하네. 그러니 사양하지 말게. 그리고 6개월 뒤에도 앞으로 3년간은 월세를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네. 그러니 부디 여기서 다시 힘을 내서 예전처럼 손님들로 북적이는 멋진 가게를 만들어주게. 김 사장 같은 성실한 젊은이가 내 건물에서 성공해야 나도 마음이 놓이고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일세. 제 단호한 말에 김 사장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만 연신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준 뒤 손님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케이크랑 커피 한 잔 주게. 그리고는 창가 자리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커피 향을 즐겼습니다. 제 행동은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나이며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2층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잠시만요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원장님은 저를 복잡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다른 지역 상가 건물의 도면과 인테리어 시안으로 보이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이 건물의 심장을 잃을 뻔했던 겁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원장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들인 죄로 10수년간 제 건물과 지역 사회를 지켜주신 귀한 분을 내보낼 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원장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며 책상 위의 서류들을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어르신, 고개 드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지난 세월 동안 저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제가 더 잘 압니다. 어르신께서 다시 돌아오셨다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전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불안에 떨었던 저희 직원들과 진료의 차질을 빚었던 환자분들께는 제가 잘 설명해야겠지요. 물론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병원의 노후한 냉난방 시설을 전부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원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남는다는 소식에 약국과 학원도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무렵 그 주 주말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예요. 잠깐 댁으로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그래, 오너라. 1시간쯤 뒤 아들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녀석은 살이 훌쩍 빠져 예전에 입던 양복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고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푸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지혜가 상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싸우기 싫어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외면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제 한 몸 편한 걸 택했던 거예요. 제가 비겁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전화하셨을 때 저는 엄마 편을 드는 대신 지혜를 감쌌어요. 엄마의 평생이 담긴 상처보다 제 당장의 가정 불화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엄마가 혼자서 그 모든 모욕과 탐욕에 맞서 싸우실 때 저는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녀석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습니다. 그 울음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자신의 나약함과 이기심을 직면한 자의 뼈아픈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여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제 아들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니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아들아, 이번 일은 절대로 잊지 말거라. 네,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르다. 정에 이끌리는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야. 내가 휘두른 칼이 아니더라도 내가 막지 않은 칼에 소중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을 게다. 그게 내가 이번 일로 치른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의 의미다. 이제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온전히 서야 한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야 해.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 녀석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흰쌀밥을 지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나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말 오후 손녀의 손을 잡고 다시 1층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느새 카페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젊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은 저희를 보더니 가족을 맞이하듯 환한 미소로 달려 나왔고 메뉴판에도 없는 할머니 스페셜 손녀 케이크를 만들어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손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포크로 앙증맞게 케이크를 떠먹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입에 맛있다니 할미도 기쁘구나. 아빠도요, 요즘 맨날 웃어요.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온 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아이의 해맑은 말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잔을 든 채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상가와 이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상가를 주었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 소유에는 책임이라는 대가가 따르고 이혼이라는 단어 뒤에는 상실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제가 들어준 것은 며느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 아이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과정 그 자체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스스로 판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이다의 맛은 복수의 짜릿함이나 승리의 쾌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내 것을 온전히 지켜내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것. 악연을 끊어내고 선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속 시원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달콤한 맛이라는 것을 저는 기나긴 싸움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저는 활짝 웃는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젊음과 눈물을 바쳐 지켜낸 것은 결국 저 딱딱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케이크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저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은 바로 저기 있었네요. 저는 이제 저 보물을 지키며 제게 남은 인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